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명으로 사흘 연속 1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지역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내일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조정할지 아니면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이 엿새째인데요. 지역 발생이 확진자만 따져보면 16일째 두 자리 있습니다. 지금 72명, 국내에서 발생한 게 이제 61명인데요. 이 정도면은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도 환자 발생이 크게 지금까지는 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면이기는 합니다. 예. 사흘 전에 114명으로 100명대가 넘었던 적은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다만 그 연휴에 있었던 이동이나 모임의 여파, 그 영향이 지금 끝났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의 경과는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 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그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 추석 연휴 이동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만남이 좀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그 고향을 방문한다든가 했었는데 결국은 뭐 가족 간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가족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영향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에 있었던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했었던 감염이 지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감염이 이어지는 분들이 대개 고령자,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을 때 피해가 많아질 수 있는 분들일 거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지금도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역으로의 이어지고 있는 연쇄 전파의 상황도 그곳에 있는 직장이나 사회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정읍을 비롯해서 대전, 경기도 화성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가족 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읍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염 경로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이 감염원을 규명하기가 힘든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네, 일단 이제 수도권에서 환자 발생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가 증가했다라는 예. 점입니다. 지금 이전에 굉장히 많았던 시기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현재에도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전체 발생 건수의 약 20% 정도가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여전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 감염 경로가 모두 확인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면은 감염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방역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 정읍의 사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이런 상황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좀 오늘 그 숫자를 보니까요. 뭐 발생 환자 수는 72명으로 두 자릿수긴 하지만 전날보다 이제 좀 높아졌는데 그런데 이 검사 수가 그 전날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늘었단 말이죠. 이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네, 그렇죠. 전체 검사자 수 중에 양성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건 단지 검사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환자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거라서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경험했지만 주말이나 휴일 때에는 선별진료소의 운영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검사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러한 면이 줄어드는 숫자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만약 비율이 늘어난다면 다시 검사자 수가 늘어났을 때 많은 수의 환자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좀 안심은 됩니다만은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연휴 어제부터 시작된 연휴죠. 이 동안에도 역시 거리두기 또 이동 자제를 권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전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셔서 현재까지 연휴로 인한 큰 폭의 환자 증가세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말에 한글날 연휴 등의 위험 요인이 추석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주말 10월 11일까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그리고 3밀 환경 피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좀 더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보다 뭐 짧지만은 어쨌든 한글날을 시작으로 해서 사흘 연휴 이 기간 동안에도 역시 그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결국은 뭐 이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산발적으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네, 계속 그런 우려를 갖게 됐죠. 저희가 이제 이런 연휴를 지나면서 위험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 경고가 있었고, 그래도 다행히 그런 걸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영향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좀 괜찮다는 신호가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경각심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이 다시 한번 환자 발생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미 4월, 5월 이때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경각심이 낮아지고 그 상황이 지속되다가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황이 이번 한글날을 끼어 있는 이제 연휴 과정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저희가 이제 집단 감염 상황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잠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이제 부산의 간호조무사로부터 영양 수액 주사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간호조무사가 급성 심정지로 지금 사망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감염되는지 감염 경로를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죠.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는 게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또 이미 사망하고 장례 절차가 맞춰졌기 때문에 검사를 추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분에게 수액을 맞았던 분들 또 접촉하셨던 분들의 다수에서 환자 발생이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했었던 가족분들은 또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확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확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환자 발생이 있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계속 환자 발생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망한 60대 간호조무사의 가족에게서는 음성으로 나온 게 좀 특이한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간호조무사가 감염의 핵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분도 다른 전파 경로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고요. 노출된 위험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역학조사가 조금 더 진행이 돼 보아야지 알 수 있는 점인데 분명한 건 이 분하고 연결돼 있는 분들 중에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연결돼 있는 분들을 통해서 추가 환자 발생이 있는 분들을 좀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분들의 발생 시점, 증상 발생 시점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간호조무사로부터 수액을 맞으신 분들이 부산 지역에 국한되지 않다는 것이 이제 좀 문제인데 말이죠. 결국은 이 지금 워낙 지역이 방대하게 넓혀져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 추적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간호조무사께서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감염 경로의 추적은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또 이분을 통한 환자 발생, 접촉하셨던 분들이 부산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역에도 있으니까요.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여러 지역으로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산발적으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방역 당국은 내일 오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이번 일요일에 종료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와 각 부처,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일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들으신 것처럼 거리 두기 지금 현재 2단계가 지금 시행 중인데 말이죠. 이걸 이제 1단계로 낮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뭐 100명 이하로 낮춰졌고요. 1단계로 일단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루 환자 발생 수가 50명 이하로 지금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있는 거죠. 네, 이전에 6월에 정부에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발표할 때 1단계의 기준이 1일 확진 환자 수 평균 숫자가 2주간 50명 미만인 상황이었었습니다. 지금 1일 확진 환자 수가 두 자릿수로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이 평균적인 숫자로는 아직 50명 미만이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죠. 이전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이 확진 환자의 숫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의 단계로 넘어갈 때 고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사회가 지금의 거리두기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감내할 수 있는가의 상황이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거리두기 뭐 2단계, 2.5단계 이런 단계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따라 하는 것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도 고려한 단계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주간 평균을 따지는 건데 50명 이하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조건으로 보면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가 5% 이내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 둘 다 맞습니다.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정부가 이전에 세웠던 기준상으로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3단계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참고하여서 결정한다고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그 전에 발표했던 숫자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 그 위원회에서의 판단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돼 있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네. 얘기인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2단계가 1단계로 낮춰질 만한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여건으로만 따지면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의 여파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다음 주까지 상황을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정부가 뭐 여러 고민 그때 만들었던 기준이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기준 내에 충족하지 못한 면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건의 상황으로만 따져본다면 아직 단계를 낮추기에 좀 어려운 면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는 별개로 보건당국은 이제 거리두기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여기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정부에서 6월 말에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7월에 지역별로 그 거리두기의 단계를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인 조정은 이미 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업종에 대해서는 고위험 업종을 정하고 완전히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여파가 꽤 있었고 또 기존의 환자 발생의 상황들을 통해서 누적된 자료가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곳, 또 그런 체계가 잘 갖춰지기 시작한 곳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하여서 아마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한 그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준 단계별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위험 업종도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잖아요. 애초에는 뭐 13개 업종까지 늘어나기도 했는데 지금 뭐 8개, 6개 계속 이게 지금 들쑥날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조금 국민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조금 어떤 일률적으로 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대응할 때 기존에 많은 경험이 쌓였으면 어떤 정책을 정하기가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쌓아가는 자료를 통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어떤 상황이든지 저희가 이 방역의 수칙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곳에서 환자 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되 발생했던 환자의 양상을 보아서 이런 곳은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구나 또는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면 그런 걸 조정하는 과정이 아마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독감 백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감 백신 지금 접종이 중단된 상태인데 13일부터 접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돈을 내고 백신을 맞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시중에 유통되는 백신에 대해서 무료 백신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의사 표현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발표됐던 자료를 보면 한 9만 명 이상이 무료 접종 대상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였는데 유료 접종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사실 백신이 갖고 있는 공중보건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사람에 있어서의 감염, 전파가 가능한 질환을 조절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었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잘 정착이 되었던 면이 있었는데 이번 인플루엔자 백신의 상온 노출 이런 관리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신뢰가 많이 깨어진 것이죠. 네. 신뢰가 깨어진 것을 금방 회복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뢰 회복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백신 접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백신에 대한 불신이나 지나친 공포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위의 소통과 이를 통한 접종의 활성화가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신은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국민들 모두가 이제 냉장으로 유통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말이죠. 상온 노출도 문제지만은 영하로, 그러니까 얼린 상태에서 백신이 유통됐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백신 유통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물론 뭐 지금 이 체계를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뭐 고민하고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효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 상온 유통에 문제 없다. 이 부분에 같이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 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조금 나은 백신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유통의 원칙은 저온 유통이죠. 모든 백신이 저온 유통인 것은 아닙니다. 또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최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 네. 보관을 해야만 그 역할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은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는 관리나 유통에 있어서의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예. 일단 백신이 상대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이 열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이 맞고 또 이번에 노출됐던 상황이 역가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자료 검토를 통해서 확인은 하였었는데요. 예. 어쨌거나 문제가 있었던 원칙이 깨어진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유통망이나 또 업체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 부분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지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백신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관리망이 좀 다르거든요. 예. 이것은 좀 근본적인 많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이런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것이 백신에서 이제 하얀 이제 백색 입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 나타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저희가 확인했던 바로는 식약처에서 조사한 내용을 확인했던 바로는 그 입자의 눈에 보이는 입자의 대다수는 단백질이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이 백신 내에 들어가 있는 게 항원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포장하는 용기가 깨어졌다거나 뭐 관리 유통 과정 중에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결국 그 안에 들어있던 항원이 응집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일이고 실제로 이것이 아주 드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이렇게 눈에 보이고 흔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형태의 입자가 나타난다면 그 백신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식약처에서 회수를 결정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안전성과 이상 반응 또 효능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았을 때에는 국소 반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전신 반응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우려를 지나치게 갖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또 그 안에 항원 역과는 추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면이 있지만 예. 유지가 된다면 효능상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모여진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원 입자로 보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원을 좀 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원이란 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백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서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어서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예. 것인데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되는 게 항원입니다. 예.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헤마글루티닌이라는 항원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것이 이제 단백질 성분인 예,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백신 내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독감 백신까지 살펴봤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